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입법안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입법 쿠데타다 이런 비판이 있고, 또 입법 과잉, 입법 폭주를 벗어나서 헌법 파괴다 이런 또 이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일일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얼마나 많은 그러한 이 헌법적 가치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반자유주의, 반시장주의적 입법안들이 여당 의원들 머릿속에서 흘러나오는지 정말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다 아실 거예요. 우선 진성준 의원이 발의한 1가구 1주택 법안, 이게 말이나 되는 법안입니까? 그 다음에 임대로 멈추는 법안, 이거 말이나 되는 거냐요? 이거 전부 다 대통령이 최근에 임차인뿐만 아니라 이 임차인들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주겠다 하다 보니까 이제 임대인들 이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제한하겠다. 그 다음에 또 윤석열 대선 출마를 막겠다. 이게 도대체 헌법에 보장된, 그리고 이 관련 법률에 보장된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그 다음에 사유재산권, 시장경제를 보장한 헌법을 홍두리째 무너뜨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남북관계에 있어서 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이거 국제사회가 지금 난리가 났는데도 밀어붙인다는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 대표적인 것이 오늘 열리는 윤석열 총재에 대한 정직 2개월입니다. 사상 초유로 이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검사 징계법을 어겨가면서 이 관련 규정을 어겨가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불안한 나머지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불러서 22일 날 불러가지고 또 이 권력기관 개혁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어요. 자, 권력기관 개혁 속에 검찰 개혁이 들어가 있잖아요. 윤석열 총장이 이제 대선은 안 된다, 더 이상 총장을 해서는 안 된다, 잘라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논리는 뭡니까? 검찰 개혁이잖아요. 검찰 개혁이 권력기관 개혁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 이 얘기는 검찰 개혁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윤석열 총장이 버티고 앉아있어서 잘 못하고 있다, 그러니 이거 잘라내야 된다는 내 생각이 맞는 거 아니냐, 요렇게 요청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국어 공부할 때 이런 거 의미 알아내려고 국어 공부 열심히 한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법원 판결에 개입하려는 징후 중에 결정적 근거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미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강제징용에 관한 배상 문제, 이 사법부 판단이기 때문에 일체 개입할 수 없다라고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부 인사들이에요. 죽창가를 들고 나오고 거북선 12척을 들고 나오고 별의별 걸 다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역사를 왜곡해. 그런 현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 징계 신문이 이루어지는 바로 하루 전날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을 불러다가 권력기관 개혁을 당부하고 있어요. 이거 좀 누가 법적으로 좀 잘 검토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제2차 신문이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신문과 관련해서 이 핵심 쟁점들 여러 가지가 이미 여러 보도 매체를 통해서 충분하게 아실 겁니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과연 무엇이냐, 그 다음에 그만큼 긴급한 필요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징계의 사유는 정당하냐, 절차적인 이 원칙들은 제대로 지켜졌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 핵심 이슈가 되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이 오늘 또 보도가 나온 걸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흐름을 보면 제가 볼 때는요, 감찰 방해 문제, 즉 채널A 사건과 관련된 감찰 방해, 그리고 수사 방해 문제, 그 다음에 정치적인 중립 문제, 그 다음에 판사 문건 문제, 요것이 징계 사유의 핵심적인 4가지 이슈잖아요. 이 문제에 관해서 기존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접근할 수는 없다. 이미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가처분 신청 사건이 아니라 이 소송, 즉 취소해달라는 소송, 본안 소송에 준하는 신문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현재까지 나온 법조계 인사들의 평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동안에 피할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관련해서도 윤석열 측에서는 정치적인 중립성과 검찰의 독립성, 그리고 법치주의, 이런 거를 들고 나왔는데, 이것은 일반론적인 손해다 이거죠. 추상적인 손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보다 구체적인 손해가 뭔지 이런 것을 질문한 것이 아니냐, 거기에 뭐냐면 이 법치주의나 사회 일반의 이익이 포함되냐,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걸 물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치주의와 사회 일반의 이익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충분히 설명을 했지만 이제 과연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법치주의가 침해를 받을 수 있고 사회 일반의 이익이 또 위험하냐 이런 거를 법원에서 물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법치주의 그 다음에 사회 일반의 이익 전부 다 공통적으로 해당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지금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가 뭡니까? 울산시장 선거, 그 다음에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그 다음에 조국 사건, 정경심 플러스 조국,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최근에 월성 원전 폐쇄 사건, 이런 것들이 바로 굉장히 구체적인 회복할 수 없는 손에 해당돼요. 윤석열 총장이 없으면. 왜냐하면 이러한 이 사건에 대한 수사의 본격적 개시, 이것은 윤석열 총장이 흔들리지 않고 정권의 압박을 이겨낸 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은 넘치고 넘친다. 이게 바로 사회 일반의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눈높이, 우리 국민의 법 감정, 우리 국민들의 정서, 이런 것과 지금 윤석열 총장이 지켜내려고 하는 법치주의의 근본하고는 공통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 일반의 이익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 있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3명이나 무더기 기소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공약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이 황운하가 이 하청 하명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울산시장 송철호가 그냥 됐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결국은 울산 시민들의 시장 선택권 압박을 가한 것이다. 그래서 제대로 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 유권자들이 정확하게 판단하는데 오류를 범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도 저는 울산시장 선거 이 개입 의혹 하나만 하더라도 사회 일반의 이익에 반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월성 원전 사건 사회 일반의 이익에 반해요. 왜? 원전이 없어지니까 지금 전기료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공해 문제가 생기잖아요. 미세먼지. 이게 우리 국민의 건강에 얼마나 많은 치명적 영향을 줍니까? 이런 것들이 사회 일반의 이익에 반한 것이다. 저는 제가 제 방송 안 들으시더라도 윤석열 총장 측에서 얼마나 잘 손해의 구체성을 적시하겠냐마는 제가 볼 때 지금 방송하면서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월성 원전 사건 얼마나 크고 그 다음에 울산 사건, 선거 개입 사건, 우리 일반 이익에도 우리 국민 전체 이익에도 얼마나 큰 영향을 주냐 이거예요. 국민 건강과 직결되잖아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잖아요. 그 다음에 월성 원전 사건은 국민의 경제적 이익과도 직결돼요. 가능하면 전기를 적게 내는 게 좋잖아요. 가처분 소득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어요. 국민들의. 이런 걸로 볼 때에도 저는 오늘 재판 반드시 윤석열 총장에게 유리한 재판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와야만 한다. 그런 당위성 이런 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행정처분의 공정력,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결정을 한 징계 정직 2개월이다 이거예요. 이거를 지금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강하게 따지고 있어요.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구체적으로는 어떤 또 이건 손해가 있느냐, 이 징계의 사유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있어요. 그야말로 소설 같은 징계 사유로 징계 의결을 한 정직 2개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잘못된 사유를 이유로 해서 정직 2개월을 내린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결재를 거부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재를 했다? 이것이 대통령 행정처분의 공정력이다? 이거는 아닌 것이죠. 예를 들자면 유죄 판결을 내리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근거가 불법이다. 그러면은 그 유죄 판결은 잘못된 판결이에요. 그런 거는 대법원에 가서 전부 다 뒤집혀요. 똑같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검찰총장, 그 다음에 그래서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이 대통령이 내린 행정처분의 공정력, 여기에 반해서 검찰총장 직위의 특수성을 강력히 주장해야 되겠다. 어떤 특수성이냐? 이미지가 보장돼 있어요. 그리고 청문 절차를 거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신분이 보장돼 있어요. 탄핵을 통해서만이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그러한 특수한 직위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법원에 어필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오늘 이 판결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걱정되는 것이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서요. 이 한동수 감찰부장이 메모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메모를 했느냐? 윤 총장이 평소에 식사 자리 중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대검 감찰부로 발령났을 때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을 전부 깨알같이 메모를 해뒀대요. 이 메모를
말하자면 당연히 징계위에서도 얘기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다 추미애 라인이니까요. 추미애 애완견들이니까 추미애 측에서 윤석열 총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 쓸 수 있는 이러한 메모들이 과연 어떤 메모일 건가, 내용으로 돼 있을까, 그 메모가. 이런 것도 하나의 굉장히 큰 변수가,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메모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윤석열 총장이 그리고 이 감찰을 방해했다는 이 주장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동수가 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 4월달에 감찰하겠다 이렇게 문자로 보냈잖아요. 건방지게. 아니, 자기 총장한테 문자로 생전 처음 첫 보고를 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윤석열 총장은 그때 처음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 예의 범절상에서도, 그리고 징계와 감찰과 관련된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왜냐하면 결정적인 것이 이것도 법원에서 이 추미애한테는 불리한 내용이에요. 감찰을 실시하려면, 아니 대검 감찰부가 어디 뭐 다른 나라 감찰부인가요? 어디 행안부에 있는 감찰부니까 아니잖아요. 대검 사무의 총책임자는 누구예요? 윤석열 총장이에요. 감찰 결과와 개시만 보고하게 됐다. 그런데 그러니까 감찰 과정은 개반해요. 객관성 때문에, 중립성 때문에. 총장의 사사로운 그러한 지시를 받으면 감찰이 왜곡될 수 있잖아요. 근데 윤석열 총장한테 개시할 때는 보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개시를 보고하는 거예요. 개시할 때,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결재를 받아야 되겠지만, 결재 받을 때 또 뭐가 필요하냐면 대검의 감찰위원회가 있어요. 감찰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근데 대검 감찰위원회 심사도 받지 않고 감찰하겠다? 또 그것도 휴일날 문자 보낸다? 이건 말이나 됩니까? 이게 바로 하극상이에요. 이런 거를 법원에서 왜 판단을 제대로 안 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법원 판결, 이 한동수의 감찰, 말하자면 그리고 한동수의 메모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 이용구 차관과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구 차관 갈수록 눈덩이같이 쌓이고 있어요. 위법 사실들이. 그래서 이 국회에서 야당에서 119 신고 녹취록을 제출해달라 그랬는데 경찰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 이래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도 보면 112 신고한 거 다 공개했어요. 이 과거에 경찰 해경이 영흥도 낚싯배 추돌 사건, 그 다음에 SJM 노조 용역 폭력 사건 전부 녹취록 국회에 제출했는데 요것만 사생활 보호다 해서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핑계는 기사한테도 사생활 보호, 그 다음에 이용구한테도 사생활 보호. 자, 그건 좋다 이거예요. 이럴 때는 법무차관이 내 사생활은 이미 나는 공인이다. 공인이잖아요. 법무실장까지 하고 나간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수처장 후보로까지 거론된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억울하다, 112 자신만만한다면 죄가 없다는 것이 112 녹취록을 공개해달라, 이게 당당한 공직자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리고 그 경찰에서 사생활 보호가 자기 멋대로 얘기하는 것이 사생활 보호가 되나요? 피해 택시 기사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기사 사생활도 보호해야 되겠대요. 이게 행정권의 저는 남용, 경찰의 과잉 남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녹취록 분명히 지난 11월 6일날 밤 11시 30분쯤에 술에 취한 상태로 폭행한 거, 그 다음에 37분에 폭행 사실을 신고했어요. 그래서 이 녹취록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 출동한 경찰관이 이것은 특가법 위반이다 이렇게 보고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보고가 어떤 경위로 묵살됐는지 철저하게 파헤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바로 임은정 검사, 지금의 대검의 감찰 담당 관시로 보직이 되어 있죠. 근데 이 사람이 그동안에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를 고발하고 칼럼 연재를 통해서 많은 비판적 시각을 내놓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구에 회자되기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임은정이라는 사람을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 정도로 유명세를 탔어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볼 때는 전현직 고위 간부들까지 다 고발해놨는데 이거 다 나중에 다 무혐의로 지난 1월 4월 달에 경찰에서 이런 사건들을 수사했는데 다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이때 작년 4월 달에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검사,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 이런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청에 고발한 적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용구 법무실장이 당시에 작년, 그러니까 9월달입니다. 작년 9월달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거를 전부 다 취하해라. 이런 거를. 이런 조건하에 법무부에 있는 감찰 담당관실로 발령을 내주겠다. 이렇게 거래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런 최초의 보도는 헤럴드 경제를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예. 보도가 됐는데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이 헤럴드 취재 요구에 이용우 차관은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고요. 이 헤럴드 보도 내용을 보면 당시에 법무부에 근무했던 사람을 인용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용우 실장이 내가 이문정을 개인적으로 잘 안다. 이런 조건을 전달하겠다. 이렇게 해서 두어 차례 전화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법무부에 있던 검찰을 상당수는 이러한 제안에 반대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우 실장이 전화를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는 장관이 누구였느냐? 조국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문정 검사는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 취재 요청이 와서 그거 김호근이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그걸 물어보지 이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는 걸 보면 김호근 현재는 북부지검장으로 지금 가 있는데요. 물어보지 않고 오보를 계속 내는 것 같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이러한 보도는 헤럴드 경제가 바로 그제 보도를 했어요. 23일날 어제군요. 23일날 보도를 했는데 그 이전에 그러니까 지난 1월달에 이문정 부장검사가 경향신문에 2019년 9월 무렵에 전현직 검찰 간부에 대한 고소치와 언론 칼럼 연재 중단 등의 조건으로 법무부로부터 보직 제안을 받았다. 이런 칼럼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헤럴드 경제에서 이러한 칼럼을 근거해서 취재를 해서 단독 보도를 했는데 이문정 검사가 이렇게 김후곤 법부장한테 물어보라 이렇게 한 것을 보면 김후곤이가 이런 것을 밀거래를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든다. 그래서 이 김후곤은 당시에 어떤 자리에 있었냐면요. 이용구는 법무실장을 하고 있었고 김후곤이는 2019년 9월 달에 법무부 기조실장으로 있었다. 그래서 그 개연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